병든 어머니와 여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일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삶과 나아질 기미조차 없는 현실에 지친 그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6년 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배움의 땅이었어요. 한국에서 익힌 성실함과 정확함, 그리고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 쿠마르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창문 너머로 설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에 밝게 빛나는 히말라야는 가난한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부자라고 할 수 있는 풍경이죠. 우리 네팔은 1인당 GDP가 1399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의 유일한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월 24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네팔 전문직 남성의 평균 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제 월급으로는 병든 어머니와 카트만두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여동생 아니타의 학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머니는 심장 질환이 있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의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로 저희 가족의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일은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세계 여행에 대해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중국을 가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한 번도 네팔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주말이나 방학에는 히말라야 등반객의 가이드 일을 합니다. 셰르파로 일하면 한 번에 몇 달치 월급을 벌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 3분의 1이 셰르파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에 오릅니다. 오늘 친구 비쇼가 이번 주말에 한국인 등반객 3명을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는 일이라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산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수락했어요. 네팔의 모든 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인프라가 부족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인 내륙국이라 해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수출입 화물은 두 나라를 경유해야 하죠. 이런 지리적 한계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5년 전 아버지는 몬순 기간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만의 불행이 아니에요. 농사를 주로 하는 네팔에서 기후변화는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국민의 66%가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생산성은 매우 낮아요. 매년 약 55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국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요. 지난해에만 70만 명의 네팔인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네팔인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밤이 되면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도 네팔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지만 어머니와 아니타를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면 또 히말라야로 향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을 위해 산에 오를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잠이 듭니다. 오늘은 한국인 등반객 3명을 안내하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했어요. 낡은 등산화 끈을 다시 묶고 배낭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꼭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등반객들과의 만남은 카트만두 외곽의 작은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명의 한국인 중 리더로 보이는 김민석이라는 분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IT 회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그의 동료들이었죠. 3사람 모두 친절했지만 특히 김민석 씨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등반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자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민석 씨가 저에게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국민과 동일하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월 200만 원이라니. 네팔에서 의사나 변호사도 벌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추가 근무를 하면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니요. 네팔에서 인도나 싱가포르에 가면 월 30-4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들었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김민석 씨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E-9 비자를 받아 최대 4년 10개월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입국 특례까지 받으면 총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김민석 씨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네팔도 언젠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민석 씨는 제게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깨끗한 거리, 화려한 불빛의 도시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네팔인 직원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헤어질 때 김민석 씨는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요. 네팔 사람들 중에서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네팔에만 1000개가 넘는 한국어 학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카트만두에만 8개의 학원이 있었죠.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네팔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10년만 일하면 네팔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타의 학비, 어머니의 치료비, 그리고 제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코리안 드림을 이루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김민석 씨가 준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그 뒷면에는 작은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NNYEUNGHASEYO라는 뜻이라고 했죠.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글자를 따라 써보았습니다. 낯선 모양의 글자들이 어색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코리안 드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2시간, 저녁에 3시간씩 독학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문자와 발음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자음, 모음, 받침. 히말라야보다 높은 산을 오르는 기분이에요. 카트만두까지 가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라 매일 다니기는 어렵고 주말에만 다닌다 해도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발음이 가장 어려워요. 네팔어에 없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결국 큰 결심을 했어요.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맡아 더 벌고 히말라야 가이드 일도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데 1년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네팔에서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아니타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카트만두 방문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리마다 한국어 학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어 학원, 한국어 특강, 코리안 드림 학원. 학원마다 고용허가제 합격률 1위를 내세우고 있었죠. 한 학원은 2년 연속 합격자를 100명 이상 배출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학원에 들어가 보니 교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대학생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은 한국에서 6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네팔에선 8명의 자녀를 낳으면 1명은 한국에 보낸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작년에 9만 명이 시험에 지원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6천 명에 불과했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왕복 교통비와 식비를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갔어요. 학원이 끝나면 다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한국행이라는 목표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학원비와 교재비, 교통비. 이대로는 1년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리대 금업자에게 30% 이자로 돈을 빌리게 됐어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학원 동기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네팔의 엘리트들까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자기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3년만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와 개인 병원을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초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김민석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황을 알렸더니 그가 격려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1년의 고된 공부 끝에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공부하며 시험 준비를 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꿈꿨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내 모습, 충분한 돈을 모아 가족에게 보내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 네팔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요. 시험장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히말라야보다 높은 한국어라는 산, 오늘 나는 그 정상에 도전합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1년간의 노력이 이 3시간의 시험에 모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료들은 시험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어느 날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꿈을, 다른 날은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려 해도 마음은 항상 시험 결과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학원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는 날이었어요. 새벽 버스를 타고 카트만두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학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명단을 확인했어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라지 쿠마르, 합격.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년간의 고생, 빚,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학원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며 한국 사업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 한국 사업주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 그동안 선택받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학원 동기 중에는 2년을 기다리다 결국 제 시험을 봐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는 이자를 독촉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아니타의 학비도 밀렸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산업인력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 부천의 금속가공 공장에서 저를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한 달.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짐을 꾸리고 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출국 전 건강검진에서는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마치 운명이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가족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잘 지켜주겠다며 꿈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아니타는 제게 작은 부적을 건네며 잘 될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에요. 김민석 씨가 말했던 그 기회의 땅이죠. 공장 기숙사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네팔,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저와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우리 모두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곳에 왔으니까요. 첫날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기계 소음과 낯선 냄새에 압도됐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그분은 웃으며 한국어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기숙사 창문으로 보이는 부천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에서의 첫 일과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공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첫 한 달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금속 부품을 다듬고 조립하는 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팔과 어깨는 늘 아팠어요.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보다 힘들다고 느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약속한 대로 첫 월급 240만 원이 정확히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네팔에서 영어 교사로 10개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죠. 그 돈의 절반은 바로 가족에게 송금했어요. 아니타의 첫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정말 고맙다고요. 첫 월급날 사장님은 공장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회식을 하셨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양념치킨과의 만남이었죠. 사장님은 한국의 치킨이 세계 최고라며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위에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그 맛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인지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과 동료들은 제 반응에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회식 때마다 치킨을 주문했고 급기야 한국인 동료가 알려준 동네 치킨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박순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60대의 그녀는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어려운 말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네팔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손주처럼 챙겨주셨어요. 젊은이, 내 가게에서 주말에 일해볼래? 설거지, 배달 이런 거. 치킨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렇게 주말마다 치킨집에서 일하며 박 사장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와 배달을 주로 했지만 점점 튀김옷 반죽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 배웠어요. 비법은 양념의 배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따라 할 수 있어도 이건 못 따라 한다면서요. 박 사장님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실제로
그 가게의 치킨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시듯 퇴근길에 치킨을 사가더군요. 배달 다니며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주문받는 과정에서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실전 한국어를 익혔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네팔 사람으로서 한국 요리는 천국이었어요. 치킨집에서 일하며 끼니도 해결했는데 퇴근 후 남은 치킨을 포장해 주시는 박 사장님의 인심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사장님, 이 치킨 레시피 배워서 나중에 네팔에서 만들어도 되는지요? 박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려주라고요. 우리 치킨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네팔의 이 환상적인 맛을 소개하는 것. 한국의 치킨은 제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치킨집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주방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가 양념치킨을 만드는 모습을 보시고는 기특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치킨 반죽에 튀김가루를 묻히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후 특제 양념을 고루 발라내는 작업이 이제는 제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생활도 1년째로 접어들었어요. 공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파트를 맡게 됐고 월급도 처음보다 5% 올랐습니다. 가족에게 송금하고도 제법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팔에 있는 어머니는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 제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아니타는 덕분에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치킨을 넘어 점점 깊어졌어요. 공장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다양한 한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한국의 식당들은 직원들에게 항상 정성스러운 음식을 제공했어요. 네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제가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반겨주셨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가끔은 조리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법, 김치를 담글 때 배를 넣으면 감칠맛이 난다는 것까지. 모든 정보를 작은 노트에 꼼꼼히 적어뒀어요. 주말에는 치킨집 일을 마치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직접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투성이었어요. 된장찌개는 너무 짜고 김치찌개는 너무 매웠죠.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더 배웠고 점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간장치킨도 박 사장님께 배웠어요. 처음 맛봤을 때 그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양념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같은 치킨도 양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한국 요리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베트남 친구 티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감탄했어요. 네팔 사람이 만든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면서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작은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번인 휴일에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분주한 시장 안에는 온갖 먹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호떡, 빈대떡. 한국 사람들의 길거리 음식 문화에 또 한 번 매료됐어요. 특히 마약김밥이라 불리는 작은 김밥 한 입에 온갖 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은 맛. 이것이 한국 음식의 진수라고 느꼈어요. 두 번째 휴가 때는 부산에 가보았습니다. 해산물이 가득한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처음 맛봤어요. 살아있는 생선을 바로 썰어내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신선한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매콤한 밀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맛의 발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어느새 한국 음식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노트에는 다양한 레시피가 빼곡히 채워졌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났습니다. 언젠가 네팔에 돌아가 한 식당을 열어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맛을 알려주고 싶다는 꿈이요. 밤이면 히말라야 고향 마을을 생각하며 상상했어요. 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양념치킨을 맛보는 마을 사람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그들의 미소.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생활이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처음 4년 10개월을 채우고 재입국 특례로 1년 남짓 더 일했어요. 이제 네팔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슴 한쪽은 설레고 다른 한쪽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6년 동안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대리가 되었고 박 사장님의 치킨집에서는 주방을 혼자 책임질 정도가 됐어요.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와 사회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저축이었어요. 매달 꾸준히 돈을 모아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이 돈이면 카트만두 외곽에 좋은 집을 사고 작은 식당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공장 동료들과 작별 파티를 했어요. 사장님은 제게 한국 전통 도자기 한 세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팔에 가서도 한국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죠. 동료들은 각자 작은 선물과 함께 한국에 다시 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6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인 일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치킨집에도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6년 동안 주말마다 찾아와 성실하게 일하던 제가 이제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선물로 손수 쓴 레시피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양념치킨과 간장치킨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운 모든 한식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박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팔에 가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그리고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직접 튀긴 치킨을 포장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한국에서의 6년을 돌아봤어요.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성실함, 정확함, 끈기.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기술까지.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내 인생을 바꿔준 나라. 정말 고맙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아니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6년 만에 본 가족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아니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 중이었고 어머니는 제가 보낸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카트만두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혼잡했지만 6년 전보다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가게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국의 맛을 선보이는 작은 식당, 그리고 그곳에서 미소 짓는 네팔 사람들. 첫 주는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새기도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고추장을 조심스레 맛보시곤 매콤하다며 웃으셨습니다. 아니타는 제가 직접 만든 불고기를 먹고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네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내일부터 카트만두에서 식당 자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트만두 중심가에서 가게를 찾는 데는 2달이 걸렸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타멜 지역 근처에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아온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 설비를 갖추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남은 돈으로 교회에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6년간의 한국 생활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가게 간판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라지의 한국 음식점, 네팔 속 작은 한국, 김치하우스 등 여러 이름을 떠올려 봤어요. 결국 서울의 맛으로 정했습니다. 간판은 네팔어와 한글, 그리고 영어로 함께 표기했어요. 박 사장님이 주신 한복을 입고 찍은 제 사진도 가게 입구에 걸었습니다. 오픈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팔인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이라니 생소하게 느껴졌겠죠. 메뉴는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김치찌개, 불고기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들로만 구성했어요. 첫 손님은 한국인 배낭여행객이었습니다. 그는 네팔에서 한국 음식을 발견하게 되어 반갑다며 양념치킨을 주문했어요. 제 치킨을 맛본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치킨 맛이 난다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어요. 제가 6년간 한국에서 일했다고 하자 그는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울의 맛은 꼭 들러야 할 장소가 됐어요. 그들이 올린 사진과 후기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네팔 현지인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에서 일했던 네팔인들이 향수를 달래러 왔죠. 한국인 손님 중에는 제주도에서 온 박지연 씨가 있었어요. 그녀는 제 불고기를 먹고 감동했다며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맛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겐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박지연 씨는 요리 블로거였는데 그녀의 포스팅 덕분에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직원을 처음으로 고용했어요. 요리에 재능 있는 네팔 청년을 주방 보조로 뽑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고용허가제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어와 요리를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한 직원은 한국에서 3년간 일했던 네팔 여성이었어요. 그녀 덕분에 김치와 장아찌 같은 발효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게는 카트만두의 명소가 됐어요. 메뉴도 점점 늘어나 비빔밥, 순두부찌개, 떡볶이까지 선보이게 됐습니다. 특히 떡볶이는 네팔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네팔 사람들 입맛에 딱 맞았죠. 가게가 안정되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어와 한식을 함께 가르치는 작은 학원을 열고 싶었어요. 많은 네팔 청년들이 한국행을 꿈꾸지만 시험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가게 2층을 개조해 소규모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네팔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기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돌아와 성공한 사례를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배움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익힌 성실함과 정확함, 그리고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한국과 한국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아름다운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